과거 한의학 자료의 검색 및 활용 요령 강의를 맡게 된 이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은 경희대 국어학번이고요. 학부 때부터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10년 정도 한학을 좀 수학을 했었습니다. 민속박물관하고 한의학연구원에서 번역서를 4권 정도 냈고 현대중의서를 상업출판으로 2권 냈었고요. 지금도 번역을 하나 하는 중입니다. 대학원을 의사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개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에서 옛 위서들을 활용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 능숙한 면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요. 강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언어와 기본적인 한의학 지식 수준이 낮은 학부생 때 과거의 서적을 원문으로 완독한다. 이런 거는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학부생 때에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고요. 병행해서 언어 학습을 하시는 걸 가장 권합니다. 졸업하고 연구든 임상이든 어떤 길을 택하시든 간에 이론과 현실을 조금씩 알아갈 즈음에 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 강의는 학부생이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에 나오는 과거 자료 관련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졸업하신 분들이 이쪽에 입문하는 정도에도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과거 문헌자료 검색 및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예과생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하셔갖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한의학은 여전히 방대한 과거 자료들을 완전히 현재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번역을 여럿 했고 연구원 쪽에서 이제 일도 좀 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번역의 양과 질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번역으로 모든 걸 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해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생 때 이제 구경했던 그런 정도 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청나라 말까지의 모든 위서들을 전산화하겠다고 90년대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서 투자해갖고 만든 게 중화위전이라는 DVD가 있습니다. 이 DVD에 수록된 서적이 1000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로는 4억 자입니다. 근데 이게 1000종이라는 게 한 종류의 동의보감, 위종금감, 본초강목 이런 거대한 서적들 있잖아요. 이런 게 한 종으로 잡힌 겁니다. 짜잘한 책들도 있지만 이 1000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입니다. 본초강목 같은 건 거의 뭐 백과사전급이잖아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4억자라는 것도 한문은 한 글자가 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자라고 봐야 됩니다. 4억자보다 몇 배는 된다고 봐야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몇 배의 비율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이렇게 동의보감에 많이 인용된 금원사대가 서적들 번역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강조들은 많이 하는데 번역이 돼 있지 않고요. 번역의 질도 굉장히 떨어져서 심지어는 어떤 책들은 아직도 졸준이 번역이 그나마 있는 번역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번역하기도 어렵고 번역할 인력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번역책이 잘 안 나오는 면도 있고요.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바탕으로 이 책에 들어있는 경험이 누적된 자료들을 통해 갖고 현대 양방이 하지 못하는 치료들을 해낼 수 있죠. 이게 굉장한 가치입니다. 양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의사 선배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종종 듣게 되는 얘기인데 대학병원급에서 치료가 안 된 게 심지어는 뭐 2000년쯤 전에 고방, 상한방 이런 걸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여럿 있고요. 다른 선배님들과 얘기해 보셔도 그런 경험들 얘기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결국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과거 자료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생리학이나 병리학 같은 거 양방 쪽 현대 생리학, 병리학 공부하시는 선배님들 많으세요. 그런 거를 연구해서 다 접근해갖고 해석해갖고 쓰면 어떠냐? 그게 잘 안 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학을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메이지 때 한의학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의사들이 동양의학회 만들고 해갖고 한의학을 활용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양방적인 관점으로 한의학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이분들도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한 한의학 처방을 활용하기 위한 바탕은 그냥 상한론 보고 금괴력 보고 옛날 책 기본으로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100년쯤 전에 폐위존약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 처방들 쓸만한 것들만 남겨갖고 그거 활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폐위존약이라는 건 결국은 뭐 100년쯤 지난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의학을 잘 활용하려면 과거 사람들의 경험을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잘 활용하려면 옛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디테일이 중요하죠. 그냥 어설픈 번역이나 이해 정도 가지고 하면은 결국엔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못할 때, 과거 자료를 활용을 잘 못할 때 생기는 병폐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학문에 있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한의서는 상당수 인용과 재인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거의 뭐 인용만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래갖고 편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약인문은 인용을 해갖고 여러 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석으로 조금 해설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편주라고 해요. 근데 이 편자가 엮을 편자죠. 이거를 요즘 말로 조금 이제 저속하지만 쉽게 말하면은 짜깁기입니다. 좋은 내용을 다 짜깁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다 막 이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데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가 된 거를 뽑아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대에도 명노중의 서적이나 지금의 교과서에마저도 수많은 자료의 과거 문헌이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그 인용문을 이해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용문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수준도 떨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제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임상가 입장에서 의사를 보다가 이해를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해당 내용의 원 출전을 찾아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 이동원이 주장한 내용이 동의보감에 나왔는데 이게 뭐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 출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내경을 이용했는데 동의보감엔 주석은 잘 안 나오죠. 내경 그냥 원문 그냥 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경의 원문이 무슨 뜻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주석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의 뭐 변비 같은 거 이런 거 주제로 이야기한 거면 되게 어지러워요.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고 막 여기저기서 다 모은 그런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가 되게 어지러운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한 책들이 있어요. 경학전서 같은 걸 보면은 이걸 쭉 정리를 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미번역이거나 번역의 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동의보감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썰을 풀게 돼요. 음양오행, 뭐 주역 갖다 붙이고, 뭐 불교로 갖다 붙이고, 현대과학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상가가 아니고 기초 파트나 임상 파트의 어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학이나 현대 경제학이나 공학이나 양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한 주제 관련돼서 영어 자료들을 이리저리 다 뒤지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많이 쌓아놨던 연구들 그걸 흡수를 못하죠. 그러면서 뭐 외부에서 실패했던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된다든지 외부에서 이미 성공했던 주제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한마디로 뭐 연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좋은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연구 결과물을 제대로 내질 못하죠. 과거에 쌓아왔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위학이고 이건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쌓아왔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닌 게 위학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거의 경험들을 제대로 분석해 갖고 연구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한국의 한의계에서 연구 계통에서 종종 보이는 일인데 본인이 그냥 연구를 해요, 나름. 거기다가 위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원전을 장식처럼 그냥 갖다 붙입니다.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문의 정상 프로세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봐요. 근데 과거 자료 활용을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입니다. 한문이라는 것의 벽에 부딪혀 갖고 많은 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들을 토로를 해요. 제가 학생분들이나 다른 한의사분들 만나면은 우리가 왜 한문을 지금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셔요. 그거는 학부생 때는 그런 얘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전혀 그 자국어로 어떤 학문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른 과 다니는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 거의 모든 학문 분야는 수입 학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국어교육과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언어 교육 이론과 관련돼서는 해외 자료 봐야 됩니다. 연구 좀 제대로 하고 공부 깊이 하려면 그렇습니다. 학부 때는 한글화된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공부를 좀 깊이 하고 뭔가 좀 자기가 꿈을 키우려고 하신다면 언어 습득은 당연한 겁니다. 대학원생이라면 전공 관련 외국어 습득은 당연하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 우석대 사학과 계실 거예요. 박상익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글화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한글을 사랑하시고 한글화 해야 된다고 학문의 각 분야에서 그런 걸 강조하셔서 이 번역청 관련 책도 쓰시고 이거 설립 청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 정부 관계자 만나고 다니시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지금 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대학원 정도 그러니까 졸업하고 뭔가 공부를 깊이 하려고 꼭 대학원이 아니라도 임상가 나오셔서 임상을 좀 깊이 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발전을 추구하신다면 외국어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학부생한테는 그 추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교과서나 어떤 한글화된 자료로 학습을 하십시오. 물론 이제 원전 수업 같은 거는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부족한 언어 능력 상태에서 원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봐갖고 내가 뭐 한번 봤어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것도 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학교 수업을 듣다가 궁금하잖아요. 원문이 나왔는데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제대로 그 인용문을 근거로 어떤 이론을 펼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좀 자꾸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평소에 배우던 한의학 수업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깊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행해서 그 한문과 중국어 같은 언어 능력을 연마를 하십시오. 중국어는 학원도 요즘에 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조금 어렵긴 한데 요즘에 그 전통문화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인터넷 서당 이런 데 강의가 상당히 좋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꾸 이제 학교에서 언어 관련 교육의 불평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당연한 겁니다. 그 영어 같은 거 대학 교양 수업으로 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분들 없어요. 언어는 그
1대1로 배우든지 소수 규모로 이렇게 배우든지 해갖고 꾸준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 강의를 듣는다 해도 본인이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좀 넘어갈 수 있긴 한데, 학교 수업만 가지고, 대학에서 해주는 수업만 가지고 그 언어를 어느 정도 이상 실력을 쌓겠다는 거는 무리가 많습니다. 별개로 본인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 교육과 학습은 그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 서당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대1 학습이 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규모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1대1 학습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장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관련 요령이나 학습법하고 교육법 이런 거에 관련된 그 강의를 예전에 유튜브하고 하니플래닛에 올려놨었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링크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활용 요령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 자세를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한의사분들도 그렇고 그 한의계 전반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교조적이라고 하죠. 어떤 완전히 경전이라고 생각들을 하셔갖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거를 검토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과거의 한의학 자료는 그 시대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쿨하게 깨끗하게 그냥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적절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논문들은 틀린 게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현대에도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가짜도 많고 논문 조작도 굉장히 많아요. 생리학 실험 이런 거 재현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래갖고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죠. 혼조 다스쿠라고 일본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얘기하면은 뭐 학부생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죠. 여기에 수록되는 연구의 90%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10%만 남는다고 해요. 실제로 뭐 데이터 조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재현 안 되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논문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들이 많이 보여요. 너무 막 신봉해갖고 경전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뭐 바보 취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자료들을 너무 고평가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얕잡아 보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때 그 속에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깨끗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비평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이거는 되게 뭐 시시한 멘트 같은데 마음을 좀 비우고 이렇게 잘 보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양방 자료와 좀 다른 면이 있죠. 강한 역사성을 가집니다. 이거를 조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양방에서는요, 이거는 슈라이옥이라는 분의 의학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상용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2차 세계대전쯤에 나왔습니다. 전쟁이 의학의 발전을 굉장히 도와준다고 하죠. 서글픈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양방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은 되게 발달이 더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쪽에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양방은 2차 세계대전쯤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차 세계대전 끝난 게 일본 패망한 1945년이죠. 1세기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갈레노스 의학이나 뭐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과거 의학 있잖아요. 그거와 역사가 완전히 끊어진 의학입니다. 양방은. 현대 양방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약간 이어진 것도 있겠지만 역사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나 어떤 사고의 기저를 이루는 철학적인 그런 부분의 변화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EBM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사고가 달라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그 바뀌었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이런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약은 좀 많이 달라요. 역사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거 자료를 볼 때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좀 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활용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간자 입력을 좀 아셔야 돼요. 한글 워드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이 이게 편해요. 그 Alt Shift F9 누르시면요, 그 간자체로 변환하는 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명이라고 쳤죠. Alt Shift F9 누르면 간체를 번체로, 번체를 간체로.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바뀌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검색하려는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폰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청자, 맑을 청자 같은 거는 한글 워드에서 오류가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쓰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맑은 청자를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바이두에 한번 해볼게요. 한전이 낫겠다. 자, 맑을 청자로 넣으면은 동청이라고 나오죠. 중국에서는 이거 씁니다. 검색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아까 그대로 한글에서 변환된 글자를 쓰시면은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강의자전부터 나오죠. 이 청자에 대해서. 바뀐 청자로 보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 해석과 상세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이 이 글자로 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납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될 때는 그 네이버에 미니 사전 있어요. 요거 네이버 툴바 깔아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중국어 사전 이거 해갖고 아까 그 청자를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오죠. 요거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가 어느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전에 입력해서 변환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네이버 툴바를 좀 더 편하게 씁니다. 요거는 네이버 툴바를 추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툴팁 사전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컴퓨터 들고 다니기 힘들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전 찾으시면 좋습니다. 중국어 검색하고. 여기 애플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폰으로 할 때 중국어 간체 입력하면 손글씨 입력이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위에 쭉 글자가 뜨면서 거기서 맞는 글자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 입력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찾으시라는 이유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오역의 원인. 그러니까 한문을 보실 때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국어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역이나 잘못된 이해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 안 차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어이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 유용한 사이트들을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한전이라고 아까 보셨던 사이트입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여기가 한자 찾기가, 한자나 어휘를 찾기에 가장 좋습니다. 아까 간명 한번 볼까요? 넣으면은 이제 간단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사전에서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간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기본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세 해석에 가면 위서를 보실 때 이 기본 해석만 가지고 잘 안 돼요. 상세 해석을 좀 보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잘못됐거나 그럴 때는 상세 해석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사전의 장점은 영어로 또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글 툴바에 툴팁 사전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갖다 대면 영어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해석도 나와요. 서신. 간 하면은 편지란 뜻이 있죠. 복잡하지 않다. 이 정도. 이렇게 갖다 대면 금방금방 해석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찰, 묵, 책이란 뜻도 있고, 네, 서적이란 뜻도 있고, 병기도 있어요. 편간이라고 해갖고 그 무기가 채찍이구나. 제가 헷갈렸습니다. 채찍 종류를 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형용사, 여기는 명사, 이런 게 구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툴팁 사전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이게 이제 해석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지만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툴바에 툴팁 사전 여기서 누르면은 중국어 사전으로 넘어갑니다. 네이버 미니 사전으로 해갖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해석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복사해갖고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사해서 하면은 이건 좀 그러네요. 병기, 편류 두 개의 뜻이 동시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하죠? 그리고 바이두 언어가 있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U자 찾아보죠. 자, 기본 해석하고 상세 해석이 나옵니다. 네, 확대하면은 쭉 나오죠. 내용은 한전하고 거의 동일한데 영어 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두 자주 쓰신 분들은 쓸만합니다. 그리고 바이두 백과를 찾으면 한어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 그 한자 이 사전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가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설명이 사진과 함께 잘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십시오. 바이두 백과 상당히 괜찮습니다. 편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건 편간이라고 이렇게 막대식 지팡이 비슷하게 날이 없는 무기가 있어요. 아까 그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무기 중에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편을 넣어놨네요. 편간이라고도 해요. 이 무기를. 사진과 함께 나오죠. 이게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한의학 용어 찾으실 때는 그 바이두 백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의학 용어의 정확성은 그 바이두 백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출처가 명확히 안 나온 경우들이 있어갖고 학술적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위학백과라고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출처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쓰시길 더 추천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기종이라고 한번 찾아보죠. 요즘에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글의 검색 연산자를 사용해서 사이트라고 치고 뒤에 어디서 찾을지 이거를 쭉 이 사이트 안에서 다 찾아주는 거예요. 기종이라는 저 단어를. 자,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바이두 백과에서 기종을 찾으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책에서 없죠. 그냥 여기서 물론 인용한 책 정도는 나오지만 이 단어의 풀이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잘 안 나오곤 하는데 위학백과는 좀 더 자세합니다. 발음 그리고 영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개술 그리고 이렇게 좀 자세해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좋은 게 중위대사전 이거 인민회생 중위대사전에 꽤 권위가 있습니다. 이 출처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에서 나왔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활용하기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양방 용어도 여기서 찾으면 꽤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한의학대사전이 검색이 좀 됩니다. 이것도 써볼만 합니다. 번역도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뭐 편견인지 몰라도 중국 자료가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NKI 공구소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중국에 인맥이 있어갖고 CNKI 아이디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써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 공구소고인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개의 사전이 아니고 그 여러 공구소에서 다 검색을 해서 만들어줘요. CNKI의 공구소고 이거 상당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정말 검색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뒤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6259부의 공구소를 전산에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사전, 백과사전, 뭐 도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CNKI 아이디 만드실 수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활용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자료를 이제 사전이나 이런 공구 자료들은 보셨고, 그 문헌을 직접 뒤지시는 데는 이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중이세가인데 이 개인이 만든 사이트 같은데 굉장히 운영이 그러니까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서적을 뒤지고 싶으시면은 중이서적 누르시고요. 내경 관련된 거 경론하면 이렇게 그 보행결이라고 있죠. 이런 거부터 해서 이거는 출토유물입니다. 출토유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서로 요즘에 밝혀졌죠. 유경, 뭐 영추현해 이런 그 내경 관련된 그 서적들이 전산화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 금계 뒤지면 쭉 나오고요. 상한과 금계에 관련된 이게 다 책들이에요. 하나하나의 책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그 진단 관련된 거, 뭐 본처 관련된 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장점이 종합서적으로 가보죠. 이 사이트의 장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트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목차를 딱 누르면 넘어가요. 찾아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이트 전체에서 하실 때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시면 쭉 나옵니다. 약재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책에서 찾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문을 입력할 때 간자 번째 바꾸죠. 넣고 구글 검색 이게 지금 크롬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글 검색 연산자 아시죠? 이걸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 인덱스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명문을 그대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상관단어까지 좀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또 다른 장점이 약재 여기에 보면은 중국 약전하고요. 중추약 회편, 중약대사전 이건 중약대사전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중화본초 이 여러 책에서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딱 뒤지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종려피가 감초 같은 거 뒤져보죠.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이렇게는 중약재로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중국 약전, 뭐 감별법, 함량 측정, 포제, 성미, 귀경, 공효주치, 용법, 용량. 여긴 또 전국 중추약 회편. 그리고 중약대사전.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중화본초. 이거를 다 검색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양리실험 관련된 내용도 다 나오고요.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약대사전은 번역본이 있죠. 근데 좀 옛날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처방사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바이두보다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자한검비탕 뒤지면 이렇게 처방 제법 나오죠.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이방제대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이 맞나? 하여튼 중국에서 방제들의 기원부터 뭐 온갖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모은 11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학술적으로 쓰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부 내용에서 출전이나 일부 그 단어들이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학술적으로 쓰실 때는 그 중의방제대사전을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실 때는 이게 바이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확도가 좋아요. 다만 이제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뭐 그건 좀 넘어가셔야겠죠.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중국이 그 기본 인프라가 좋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명의들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도 쭉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참 베이스는 중화위전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정부에서 그 청나라 말까지의 모든 이서를 전산화하겠다고 만든 DVD가 있는데 거기 초기판을 베이스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인터넷 상황에서 일부 글자가 좀 깨져요. 그래갖고 정밀한 연구를 하시려면 인쇄본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얘기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의학고전은 여기 좋습니다.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학고전, 그 고전 DB 나온 거죠. 여기 보면 동의보감 번역 수준도 꽤 괜찮고요. 많은 분들이 그 방약화편은 보시는데 위종손이가 안 보죠. 이게 황도현 선생의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 상태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한의학연구원 고전 DB는 아쉬운 게 목차를 안 해놓고 목차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좀 짜증이 나갖고 조금 뭐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그 댓글 달기에다가 이렇게 목차를 그냥 올렸습니다. 본인이 자주 보시는 책은 목차를 복사하든지 타이핑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부종 찾으려면은 9권에 있잖아요. 올라가갖고 권9 하면은 부종 나와요. 이 책이 동의보감의 다이제스트, 실용 다이제스트 비슷한 성격이 좀 있는데다가 동의보감 후대의 경학전서나 이런 내용도 좀 잘 넣어놓고 해갖고 임상에 쓰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한의학 고전 DB에는 굉장히 책이 많이 지금 전산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미번역 상태인 것도 있는데요.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여기 권으로 들어가면요. 이 책 전체에서 어떤 주제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서적 내 검색이잖아요. 좀 더디네요. 네, 됐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제목으로 감초가 들어가 있는 것들 쭉 나오고 본문에 감초 들어온 것들 검색해서 나옵니다. 감초가 아마 양이 많아갖고 나왔을 겁니다. 동의보감 전체에서 검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려면은 이거 검색하면 그 한의학고전 DB에 있는 거에서 다 나옵니다. 이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사고전서라고 청나라 권륭제 때 그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갖고 이렇게 전집처럼 만든 책이 있어요. 이게 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해 쪽에서 전산화해갖고 이게 돼 있고 위부전록도 전산화된 거 저기 파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쪽 뒤지면은 그 굉장히 좋은 사이트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국 것만 보지 마시고요. 간자 입력이나 중국어를 조금만 학습을 하시면 그 새 세상이 열립니다.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주의점들,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보실 때 다른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의학사적인 부분이나 그 기타 옛 그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옛날 책들은요. A부터 보죠. 원문하고 주석으로 이루어진 책들이 꽤 있습니다. 위종금감이나 동의보감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 위학인문이 이렇게 주석과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대자로 원문이 나오고 주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한 줄 위에 그 맨 윗줄에다가 원문을 쭉 쓰는 식으로 하고 주석 부분은 한 줄 아래로 내려서 쓰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쭉쭉 읽으면 안 돼요.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석을 참고서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문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공부할 때 참고서부터 보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원문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익히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궁금한데?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주석을 찾든지 아니면 원문 한번 보고 주석을 쭉 본 다음에 대강 그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원문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주석부터 보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는다 하더라도 원문을 30번 읽었으면 주석은 20번 읽거나 뭐 15번 반 정도로 줄여 읽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도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조심하실 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먼저 공부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자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좀 뭐야?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왜 나와? 이해도 잘 못하겠어요. 그럴 때 본인 생각부터 자꾸 하지 마세요. 뭐 태역, 태초, 태시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을 펼치지 마시고 이게 먼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 출처하고 거기 맥락부터 확인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야지 원 저자의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 이걸 봤으면 건착도 운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착도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건착도가 어떤 책인지 좀 뒤져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한의학 책이 아닙니다. 건착도라는 거는 위서라고 합니다. 도참 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위서의 일종입니다. 역위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게 참의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초기 우리 한의학의 경전 성립식이나 운기학 관련돼서 좀 아시려면 참의, 도참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명리학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어진 그런 술수 같은 건데, 이게 한의학 초기에 경전 성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장려가 됐어요. 한나라의 유교, 한나라가 이제 유교를 어떤 국가의 종교라고 해야 되나? 국가의 어떤 철학으로 딱 받아들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약간 신비주의적인 게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유학이기도 하고요. 동중서의 춘추벌로 이후로 이 굉장히 좀 특이한 유학의 형태, 음양오행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유학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상태, 그런 형태로도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음양오행이 막 유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기술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후한이죠. 광무제 유수라고 하죠. 광무제 유수 이 양반이 후한을 다시 세우면서, 참의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국가를 좀 정권을 잡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참의설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유행을 더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풍수, 도참, 뭐 예언 이런 쪽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무슨 우주 철학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륭 뭐 점치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거라고 이런 위서 종류는 후대에는 뭐 다 좀 사이비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착도에 이런 내용들이 후대에 좀 영향을 미쳤어요. 우주 생성에 관한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갖고 동의보감에서도 형기지시 이 부분에서 병이라는 게 뭐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좀 그럴듯하게 우주론과 엮어서 포장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바이두백과에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천오태라고요. 이 5가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또 하나가 어느 거냐? 이건 나올 거예요. 자, 지져보죠. 선천오태라고 합니다. 설명되는 영상도 있네요.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네, 이렇게 되네요. 주역 건착도라는 위서. 참의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종교학이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요.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갖고 음양이 나눠지기 전에 우주의 상태, 이게 태극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여기다가
한의학의 어떤 질병 관련된 그런 관점을 엮어서 약간 포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갖고 뭐 병이 막 어떻게 생기고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냥 옛날 양반들 포장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좋아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망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 그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운기학이나 음양오행 관련돼 갖고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일단은 운기학은 요즘에는 거의 뭐 후대에 당나라 때 왕빙이 좀 잘못 한의학에 넣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좀 우세합니다. 일부 뭐 이제 운기학 내용 지진효대론의 이론들이나 이런 거는 위학적인 부분이 좀 있어갖고 그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운기학은 한의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참의 계통의 자료가 한의학의 좀 그쪽 계통의 술수가 한의학에 잘못 들어온 걸로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논문 추천하는데요. 소문 운기 7편 원류의 연구입니다. 이게 중의과학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요거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양오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음양오행은 뭐 개인적으로는 과거 사람들의 어떤 추상화 방식, 분류 방식, 정리 방식, 포장 방식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여 갖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강의가 따로 안에 있어야 될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그 이론의 역사를 좀 인식하셔야지 과거 한의학 서적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방에서도 사이언스 네이처에 나오는 논문도 한 10년 지나면은 살아남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역사를 좀 인식하고 계셔야 잘못된 길로 안 빠집니다. 운기학 가지고 평생 쓸데없는 짓에 정말 인생을 보내시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나중에 실제로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한의학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면이 많고요. 그리고 음양오행 같은 경우도 이거 잘못 빠지게 되면은 특히나 오행침 하시는 분들이 잘 그러는데 망상으로 그 굉장히 심각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위학의 그 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근래에 상당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한의학의 어떤 방향을 잡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쓸데없는 데 빠져갖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를 줄일 수 있고요.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서들의 특징을 좀 감안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경이나 위경이라고 부르는 내경, 난경 뭐 이런 것들의 주석서 부류. 이거는 이제 어떤 책인가 좀 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경험을 주장 같은 걸 잔뜩 넣은 서적들이 있어요. 막 자기 나름의 썰을 푼 그런 서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금원사대가 책들 이런 거 좀 잘 그러죠. 짜깁기만 이게 편저죠. 짜깁기 편저만 해놓고 결론은 없는 책들 잘 정리했는데 특별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려면은 원출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동의보감 이학문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잘 모아갖고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나름으로 결론까지 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학전서 같은 게 그 나름의 이론들을 잘 설명을 하고 앞에 선대의 이론들 뭐 주장들을 쭉 모아갖고 이건 틀리고 맞고 이런 걸 잘 해줬죠. 이 책을 볼 때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이 책은 어떤 책인 걸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필요할 때 활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게 그 한의학 서적에 나오는 용어를 보실 때 한의학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론의 흐름도 좀 아셔야 되지만 용어가 그 시대별로 똑같은 용어인데도 뜻이 바뀐 경우들이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한문이라는 언어가 한 개의 언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선진 춘추전국 시대의 한문하고요. 송나라 명나라 때의 한문은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그 글자도 바뀌고 어떤 뜻도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한의학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어가 시대별 차이나 어떤 지역별 차이도 조금 있어요.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병명 같은 게 특히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병명이 정확하게 뭘 가리켰는지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병명이 꼭 양방병명하고 대칭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대응시키려고 그 하시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일 때 이 병명을 썼는지라는 거를 그 옛날 사람식으로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추천하는 책은 중의백병명원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뭐 어떤 뜻으로 썼고 그 다음에 뭐 한나라 때는 어떤 뜻으로 썼고 명나라 때 어떤 뜻으로 썼고 이런 식으로 쭉 그 정리를 잘 해줬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논술하고 고증한 내용은 읽어보시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이거는 그 교수님들급에서도 좀 까다롭습니다. 이 책 자체가. 앱스트랙트가 나와요. 그 주제별로 저교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전처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중풍 같은 용어가 우리 이거는 흔히들 알고 있죠. 중풍이 그러니까 내경의 중풍이라고 할 때 주로 외감을 말하는 경우가 경향이 좀 많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조금 섞여 있다고 보지만 그 상한론의 중풍은 이제 개지탕 쓰는 거죠. 뇌졸중 쪽은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후대 중풍이라고 하면 또 뇌졸중하고 가깝죠. 이렇게 그 같은 용어도 시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 같은 용어는 참 중요한 용어인데 이거를 잘 몰라갖고 그 막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절이다라고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로 절일 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의백병명원고에 나온 내용인데 선진시대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의 그 비자를 고증을 해보면 관절에 변형이 와서 제대로 쓰기 어려운 걸 말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걸로 관절 변형 오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때 내경 시기쯤 그때 이후로는 그 이거의 병리를 이제 그 기혈의 순환이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비자를 폐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인 해석이 그 덧붙여져서 이해를 한 겁니다. 비자의 뜻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 변형만이 아니죠. 산마, 불인,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거나 뭐 저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겸한 그 통증 질환을 다 이렇게 포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수당 시대에 가면은 중풍 증상에서 감각저하 나타나는 것까지 좀 추가됩니다. 근데 이게 막힐 폐자로 해석을 하면서 또 희한한 상황이 나와요. 그 목구멍이 이렇게 부어서 막힌 거 있잖아요. 이건 관절 통증이 아닌데 목구멍 후자에다가 비자를 붙여버립니다. 후비라고 하면은 편도선이 붓거나 해서 목이 막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심하면은 막 목이 그 심하게 부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비, 내경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음식을 먹어도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죠. 다시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의 의미가 시대별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그러니까 공구서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인식을 하고 보면 동의보감 같은 책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경에서도 인용하고 상한론에서도 인용하고 천근방에서도 인용하고 여기저기 뭐 후대서적을 다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대의 책들을 동시에 인용하니까 동일 서적에서 한 책인데 다양한 의미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를 잘 못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경우 한번 보죠. 한 글자의 뜻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기자도 굉장히 그 뜻이 다양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한의학에서 그 철학적인 부분을 그 약간 폼나게 포장하기 위해 용도면으로 약간 한의학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리기학에서 기하고 한의학에서 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의학에서 기는 뭐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혈을 추동하는 인체 에너지의 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공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냄새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학에서 기학은 좀 달라요. 이제 한의학에서 기는 요 두 번째 게 많이 활용이 되죠. 그 기혈할 때 그런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의미인데 리기학의 기로 한의학 서적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헛갈리면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수곡에서 기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기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혈을 뽑아내고 나머지 찌꺼기가 조박이죠. 그게 이제 대소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찌꺼기를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리기학에서의 기라고 하면요. 리는 어떤 이치, 이런 걸 말한다고 보셔야 돼요. 기는, 그 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진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말은 한의학에서 여기 그 두 번째 기 있잖아요.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두 개를 헛갈리면 그 똥으로 나온 거, 대변으로 나온 그 찌꺼기가 이 앞에선 기예요. 리기학 만물의 조성 그 구성 성분이 기인데 뭐 대소변이라고 기가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약간 위미를 헛갈리게 되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근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텐던을 뜻할 수도 있고 머슬을 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어떤 그 텐던 머슬 둘 다 사람이 움직일 때 인체에서 이렇게 줄기처럼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제끼거나 앞으로 움직일 때 그 목 뒤에 근육들 이렇게 줄기가 보이죠. 그런 것도 근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머슬 쪽에 해당되고요. 손목을 이렇게 그 굽힐 때 보면 손목에 줄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건 텐던 쪽에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힘을 쓸 때 나타나는 인체의 어떤 줄기처럼 나타나는 구조물, 그거를 근자로 썼다는 걸 생각하면 텐던이니 머슬이니 뭐 막 따질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뭘 뜻했는지 그거를 좀 알면 좀 편합니다. 그 외에 이제 줄기라는 의미가 조금 생겨서 정맥이나 그 팽팽하게 긴장된 장을 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의학 그 원전 서적에서 인용된 부분들, 이해 안 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 찾는데 이 지금 알려드렸던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하실 때까지는 한문 공부를 따로 조금 아니면 한문과 중국어를 좀 병행을 하셔서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좀 더 연구나 임상 쪽으로 깊이 나아가려고 할 때 좀 크게 될 수 있는 바탕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좀 뜻을 크게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